가게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 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멋진 6월 8일 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요일을 잘 모르겠어요. 시간이 너무 빠른 속도로가 벌써 8일이에요 6월 시작하자마자 8일이 지나가는 듯한 느낌 많이 드는데요. 오늘도 아주 재미난 일이 벌어진 하루입니다. 재무부 장관께서 평소 생각하던 것과 그 다음에 연준이 그동안 보여주었던 태도와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하셨어요. 자, 과연 이게 무슨 뜻일지 지금부터 슬슬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주 재미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그것을 중심으로 화요일 증시각도기 TV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 저희가 저녁에 연합인포맥스 나갔는데 우리 도기마을 분들 덕분에 편안하게 잘 있을 수 있었어요. 저희가 여러분들 덕분에 그 뭐라 그럴까 으쓱해지는 순간이었고, 너무 고맙다. 이렇게 실제로 얼굴 못 봤다. 그대들은 저의 얼굴을 보았지만 저는 그대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대의 얼굴을 못 봤는데 이렇게 응원을 해주셔서 굉장히 큰 힘이 되었고요. 우리 나침반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오후에 아마 감사 인사 드릴 것 같고요. 너무 깊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조금 저변을 확대했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유익한 자리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일반 투자자분들이 애널에게서부터 뽑아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몇몇 분들은 너무 끼어든다라고 얘기는 하긴 했습니다만, 투자자 입장으로서 애널한테 정말 궁금한 게 있고, 투자자 입장에서 그 애널의 정보 중에 뭐를 취득하면 내가 투자의 결정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걸 가려들어야 하는지. 애널들은 자기 업종이 있기 때문에 업종을 살아나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웬만해서는 아주 나쁘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그것들을 가려내면서 객관적으로 이 시장 상황이 살아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거였는데, 어제 박민재 연구원은 일단 너무 좋았어요. 굉장히 뛰어나더군요. 질문하는 사람이 마음 편하게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저는 느꼈을 때 질문을 편하게 훅 던졌을 때 대답이 긴장하지 않거나 흔들리지 않고 딱딱 나왔다는 게 거의 대부분 제가 질문을 했을 때 그래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하는 걸 봤어요. 웃으면서 그래 오케이 그런 질문을 해? 오케이 뭐 이런 느낌을 어제 많이 받아서 아주 제가 좋아하는 대담이었어요. 그런 대담을, 그래서 제가 이제 김필수 교수님하고도 티키타카를 재밌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던졌는데 받아주니까 너무 재밌었습니다. 자, 오늘 미국 시장, 이제 다시 미국 시장으로 돌아와서 법인 최저세율 15%를 G7 재무장관 회담에서 결정을 했어요. 최저세율 15%, 이거 의미 살펴보고요. 옐런 의장이 발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발언들이 시장에 잠깐 영향을 미치다 말아서 실질적으로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지금 S&P 500 지수는 0.08% 떨어진 4,226, 그 고점 부근에서 살짝 밀려 있는 상태고, 다우존스는 0.36% 떨어져 34,630, 나스닥은 0.49% 올랐습니다. 13,881, 러셀 2000은 1.44%나 오른 2,300대를 기록을 했고, 오늘 특이한 점은 나스닥 바이오텍이 엄청나게 올랐는데요. 3%대의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바이오젠이 드디어 알츠하이머 관련 FDA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로 업종이 전체적으로 급등하는 양상을 보여주었고요. 반도체 지수는 오히려 좀 빠졌고, 빅테크들이 안 빠졌다고. 빅테크들이 애플 0.01 올랐고, 아마존 0.26% 떨어졌고, 마이크론 1.2%는 올랐고, 알파벳 0.36 올랐고, 페이스북은 1.89% 올랐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거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법인 최저세율부터 얘기 한번 해볼까요? 자, G7 회담에서 뭐 여러 가지 발언이 있었지만 법인세율을 최소 15%로 합의했다. 자, 여러분, 법인세율이 22%라고 하면 22%를 다 낼 것 같죠. 우리가 자꾸 월급쟁이니까 다 낼 것 같다고 내 판단에 생각. 월급쟁이조차 뭐가 있죠? 소득공제가 있죠.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기업들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것도 규모가 적지 않죠. 특별히 R&D 비용 같은 경우는 소득공제도 일종의 소득공제, 개인 논의로 말하면 소득공제도 하고 세액공제도 받죠. 그리고 거기서 쓰는 비용들은 다 공제가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 따지고 보면 22%를 낸다고 해도 실효세율은 그것보다 훨씬 낮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를 저격한 거죠.
아무리 그래도 15%는 내라 라고 한 거야. 이게 사실 되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22%를 28%로 올린다 그러면 우와 거기 30% 세금을 내서 어떻게 살아? 그럼 개인들 얘기고 개인들 돈 벌면 48%막 이렇게 내잖아요. 개인들 얘기고 그 법인세율은 규모는 굉장히 큽니다만 세율 자체로는 여러 항목들을 통해서 절세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죠. 그래서 심지어는 그 R&D를 많이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세액공제까지 받으면서 실효 법인세율을 15% 언더로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법인세율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높지 않은 10부터 15 사이 어디 즈음 이런 데 포진된 경우도 많더라는 거죠. 자, 이거를 올리겠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실질적인 법인세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큰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큰 틀에서 보면 세상이 바뀌었구나. 세상이 바뀌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거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정부들이 세금을 걷어서 자기네가 큰 정부, 일종의 큰 정부를 지향하고 자기네가 사회의 어떤 그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들한테 돈을 다 퍼줬어. 사회가 지금 어렵고 전쟁 상태니까 돈을 퍼주었어. 근데 그 돈은 어떻게 할 건데? 그래, 우리 좀 세금 걷어야 되겠어. 라고 떳떳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전 같았으면 세금 많이 건다. 너희들이 뭔데? 너희들 맨날 부정이나 저지르고 말이야. 그런데 너희들이 세금을 더 건다고? 말도 안 돼. 나 용납이 안 되는 거야?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줘. 안 돼. 기업의 자유를 보장해줘. 이런 분위기가 강했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에 기반이 바뀐 거죠.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큰 사건이 크게 변화되어진 이건 무슨 말이냐면 세금 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정부한테. 자, 지원금 줬으니까 세금 내. 사실은 근데 대상이 좀 다르죠. 그럼 어쨌든 이런 힘이 생긴 거예요. 그것들을 얘기하고도 저변에서 반대가 크게 나지 않는다는 거. 이게 상황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상황이 바뀌었다는 거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이거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냐면 투자는 기업에게 하는데 기업의 세금이 늘어나면 뭐가 떨어져요? 세금이 늘어난 만큼 뭐가 줄어들어요? 영업이익 대비 손익단이 왜 차이가 나? 세금을 내서 차이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세금을 더 내면 뭐가 떨어져? 순이익이 더 떨어져. 순이익이 더 떨어지면 뭐가 떨어져? EPS가 떨어져. 주당 순이익이 떨어져. 주당 순이익이 떨어지면 결국 뭐예요? PER이 높아져. 가만히 있어도 PER이 높아져. 즉 무슨 말이야? 비싸져. 주식이 비싸져요. 세금을 많이 내서 이익이 떨어지면 주가 비싸져요. 그 ROE 높이려고 그 난리를 핀 미국 자본주의가 조금 이상해진 거는 처음에는 ROE 높은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많은 회사들이 그거를 간파를 하고 야로를 부리는 거지. 야로를 부리는 거야. 그래서 주식을 사서 그냥 다 소각시켜 버리죠. 투자는 안 하고 재투자를 안 하고 소각을 시켜 버려. EPS, ROE를 무진장하게 높이면서 기업 가치를 올리는 그런 회개한 짓도 했었었죠. 근데 어찌 되었건 다시 넘어와서 이익 규모가 줄어들면 어떻게 된다? PER이 올라가요. 비싸집니다. 비싸지면 주식은 부담됩니다. 주가는 빠져야 되죠. 근데 누가 세금을 제일 많이 낼까요? 네, 빅테크 기업들이. 이거 어디다가 지금 뭐 디지털세도 얘기 나오고 있는데 다 어디를 겨냥한 거예요? 돈 이 세상에서 지금 제일 많이 벌고 있는 기업들 겨냥한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을 조준한 거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수 있는 지금 합인데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빅테크 안 빠졌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햇빛 들어온다. 빨리 해야지. 머리가 더 반짝반짝 빛이 나네. 네. 그러니까 빅테크들 근데 여기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아마도 빅테크 기업들은 세금 조금 더 낸다고 이익 훼손이 되긴 되는데 이익 훼손이 뭐라 그럴까 기업의 그 생사를 좌우할 정도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조금 더 시간을 지내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는 있겠으나 그렇게 느껴집니다. 즉 빅테크 기업들은 워낙 이해 구조가 높기 때문에 조금 법인세율이 올라가서 세금을 더 낸다고 해서 본질의 훼손이 크게 되지 않는다. EPS가 설령 줄어든다고 해도
기업의 성장 방향성은 줄어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타격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다. 가 오늘 장에서 읽어야 되는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확인의 과정은 조금 더 필요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이것이 정말로 소화가 되면 시장이 오를 수도 있죠. 시장이 오를 수도 있어요. 이런 뉴스에도 불구하고. 자, 다시 또 하나의 이슈, 옐런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옐런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지난 주말에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금리가 약간 더 높아지는 환경이 오더라도 사회적인 관점과 연준의 관점에서는 플러스일 것. 뭐? 금리가 오르면 플러스일 거라고? 금리가 오르면 그건 결국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비책 아니야? 그럼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금리가 계속해서 오르면 채권 시장 망하고 그 다음에 자금 조달 비용 높아지는 레버리지 망하고 주식시장 덩달아 깨지고 이런 구도로 항상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국이 지나치게 낮은 인플레이션율과 현재 지나치게 낮은 금리에 10년 동안 대항해 왔다면서 바이든 지출안이 저물가 저금리 환경을 완화한다면 좋은 일이다. 이거는 의도된 얘기예요. 여러분. 의도된 얘기입니다. 그냥 말실수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말실수 아니에요. 이게 정확하게 이제 얘기가 전달이 제대로 안 되고 타이틀만 전달이 돼가지고 이거 말실수 아니냐 했는데 이거 말실수 아닙니다. 이건 의도된 발언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읽어야 될 대목이 있죠. 낮은 인플레이션과 지나치게 낮은 금리에 10년 동안 대항해 왔다. 그러면서 바이든 지출안이 저물가 저금리 환경을 완화한다면 좋은 일일 것이다. 이건 무슨 말인가요? 이거 무슨 말인가요? 네, 인플레이션 허용하겠다는 말로 전 들립니다. 저는 각도기는 인플레이션 허용하겠다는 말로 들려요. 그러면서 의문이 하나 해소되죠. 최근에 브라질 제가 계속 강하다고 말씀드렸고 브라질 헤아라 강하다고 말씀드렸고 원자재 비철금속 가격이 쉬지 않고 가고 있는데 이거 뭐지 도대체? 이게 해소가 되는 거죠. 즉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 환경을 통해서 부채를 녹이겠다는 것.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한번 설명드릴게요. 아주 옛날에 이건 자세히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한 1년 전쯤에 부채를 녹이는 거죠. 인플레이션 부채를 녹이는 과정이에요. 이건 따로 나중에 시간을 두어서 설명을 해드리고 그러니까 부채를 녹이는 과정을 한 축 걸어가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오히려 인플레이션 환경으로 사람들의 심리가 구조적으로 좀 변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일정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오는 게 사회 전반적으로 좋다라는 이야기.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오고 모든 사람들이 인플레이션 환경에 오케이 하면 금리가 높아져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 70년대 금리가 높다고 두려워했냐? 인플레이션 더 두려워했지? 그때는 20%짜리 인플레이션, 30%짜리 인플레이션이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이 발언이 의도된 발언이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해석할 건지 빨리 봐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채권 시장은 연준만 꿀떡같이 믿고 있어요. 금리가 당연히 올라야죠. 이런 발언이 나오는데 어떻게 금리가 안 오를 수 있어? 근데 별로 안 올랐어요. 10년물 금리가 1.569예요. 많이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제 이제 특파원하고 그 대화를 하면서 정확히 얘기는 못 해주셨지만 저가 들으면서 해석이 되면서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의외로 이번 시장의 파장이 주식 시장에서 나타날 확률보다 옆 시장에서 채권 시장에서 나타날 확률이 상당히 크겠구나. 왜냐하면 주식 시장도 너무나 강하게 움직였어요. 미국 시장은. 그런데 사실 그거보다 더 강한 장은 연초도 0. 몇 프로에서부터 지금 1.6%까지 올라왔는데 금리가 10년물이 뭐가 강세냐고 할 수 있겠지만 시중 실세 금리하고 지금 현재 돌아가는 판세를 보면 이 정도면 금리가 굉장히 강한 금리인 거죠. 그러니까 테이퍼링 일부 시작하자마자 그 캐나다나 이런 쪽은 쫙 모든 게 다 올라가잖아요. 환까지. 그러니까 지금 얘네 시장이 너무 안이한 거예요. 채권 시장이. 그리고 찰떡같이 믿고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금리가 결국 꺾일 것이다. 그리고 경기가 꺾일 것이다. 라고까지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버티겠다라는 느낌이 정말로 들어요. 자, 그렇다면 이게 아니었을 경우 채권 시장에서 갑자기 금리가 튀면서 패닉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금융시장 혼란이 올 수도 있다라는 점은 염두해
두셔야 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의외로 채권 약세가 주식 강세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채권과 주식시장은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으로 역의상관관계를 가지는 게 일반이잖아요. 근데 의외로 안전자산 시장의 혼돈이 전체 금융시장을 혼돈으로 이끌 수도 있다라는 점을 열어놓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어제 저녁에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네. 어쨌든 한 번 더 이분의 얘기는 일부 인플레이션을 보겠지만 영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올해 연간으로 대략 비교 인플레이션이 3% 정도가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3% 인플레이션까지는 괜찮다, 상관없다라는 얘기로도 들립니다. 네. 자, 이걸 주식시장에 놓고 해석을 해서 좋게 해석을 하면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할 수 있는 자산이 기업 자산들이기 때문에 3% 인플레이션 주식시장에 상당히 대응을 잘할 수는 있는데, 걱정은 채권 시장에 과연 버틸 수 있겠느냐는 거죠. 미국의 채권 시장이. 자, 이 부분이 앞으로도 재미난 우리 금융시장에서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밈 주식들이 또 난리가 났는데, AMC가 14% 올랐고 게임스톱 12%, 블랙베리 14% 올랐습니다. 시장이 위로는 더 이상 못 올라갔는데 이런 투기적인 주식들이 난리가 났죠. 좋은 뉴스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미국 시장은 지금 오히려 한국 시장은 얘네보다 조금 안정적인 것 같고요. 미국 시장은 이건 뭘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그래서 미국 시장에 대한 일부 경계감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국 시장은 지금 이익이 증가하면서 EPS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파워가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나침반이 정리를 해주었지만 12배, 11배, 13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한국 과거 오랜 장기간의 고점은 14.4배였고 이번에 그걸 깼었었는데 다시 쭉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상당히 열린 게 한국 시장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독일 총리께서 반도체 부족에 의한 경기 회복이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지원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 반도체 장비들은 앞으로도 업사이클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 라는 거 얘기하는 것이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부품업종들도 괜찮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중국 지금 막 코로나가 다시 늘어난다고 하죠. 덕분에 심천항이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세계 네 번째로 큰 항구인데요. 이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건 또 무슨 얘기를 하느냐? 글로벌 공급 병목 현상이 조금 더 유지될 것이다 라는 뉴스로 저는 들렸습니다. 자, 공급 렉이 병목 현상이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점도 같이 기억하셔야 될 대목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6월 8일 화요일 증시각도기 TV 아침 미국 마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